안녕하세요. 신창합니다. EBS 교재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 하나로 여러 가지 EBS 수능 특강 대비용 교재들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대체해서 모든 EBS 관련 수능 특강 관련 교재들은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 하나로 이렇게 갈무리가 될 겁니다. 별도로 코스별로 교재별로 또 다른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현재 수능 특강 영어, 수능 특강 독해 연습, 수능 특강 완성 요 세 권은 이제 확실히 올리는 게 이제 결정됐고요. 이미 찍어놓은 강의도 많이 있고 이제 계속 올리고요. 다만 이제 수능이 좀 가까워지면은 EBS에서 또 교재를 또 내요. 근데 그 교재는 제가 좀 해년마다 좀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어때는 조금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에 들면 제가 또 교재 내용이 좋으면 그걸 또 강의를 하겠고요. 만약에 별로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도 어떤 애는 해주고 어떤 애는 안 해주고 그러거든요. 어떤 애 상당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해주고 올해도 봐서 교재가 마음에 들면 그것까지도 강의를 탑재해 올릴 계획입니다. 먼저 제 강의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는 일단은 실강입니다. 전부 다 현장에서 학생들이 저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지고 볶고 이런 강의들을 다 찍어서 올리는 이제 이런 형식입니다. 스튜디오 강의가 아니라는 거죠. 강의를 그런 강의, 그러니까 저 같은 실강들은 조금 제 강의가 다 그렇습니다. EBS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종류 수능 모평이 됐건 중학교 강의건 고등학교 강의건 내신 강의건 영자신문 강의건 앞으로 여러 가지 강의를 이제 제가 홈페이지 탑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강의든 간에 전부 다 실강입니다.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강의 한 권만 찍어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실강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상당히 현장감이 있고 즉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공부할 때는 현장감과 즉흥성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또 우리가 미국에 가면 영어가 느는 것도 이제 그런 현장에 왔을 때 상당히 어떤 감각적으로 느는 면이 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 스튜디오 강의는 또 나름 또 장점이 있죠. 좀 조용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완성도가 있겠습니다만 실강은 아무래도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학생들이 웃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만 또 그런 매우 또 현장에 와서 강의를 듣는다 이런 이제 매우 뛰어난 장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제 강의는 이제 특징은 이제 실강이다 보니까 이게 빔 프로젝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빔 프로젝터를 쓰려면 좀 약간 어둡게 하고 약간 조명을 그리고 또 하여튼 실강하고는 안 맞아요. 빔 프로젝터 얼마 안 합니다. 빔 프로젝터 돈이 없어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실강하고 안 맞고 또 제 강의가 어떤 식이냐면 모든 강의를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강의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일부 학생이 질문한 것만 그래서 쉬운 거 그러니까 어떤 강의는 어떤 문제는 막 여러 개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거를 몇 번씩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 아예 강의가 없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반을 들어가는데 그 반 속 학생들이 질문한 것만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보고 아무도 틀린 애가 거의 없거나 이런 거 안 해주고요. 학생들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그 다음에 많이 틀린 거 이런 것만 제가 위주로 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되시겠죠, 여러분도. 강의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이제 그거는 아무도 질문 안 했거나 아무도 틀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만약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나는 14강의 1번이 궁금한데 그 강의를 듣고 싶은데 강의가 탑재가 안 돼 있다 이럴 때는 1대1 질문 게시판에 그 강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질문 나온 강의들을 이제 해드리기 때문에 A라는 반에서 강의를 하다가 질문 나와서 설명을 했다. 그럼 B라는 반에 가서 또 이제 그 강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도 또 질문이 나오면 또 해줘요. 그래도 똑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약간 반마다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우수한 반에서 좀 빠르고 리듬감 있게 하겠고 약간 좀 물론 좀 약간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모이는 반이라 그래서 무조건 또 이렇게 느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빠를 때도 있죠. 그런 데가 여러 가지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설명해야 될 게 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빠른 강의는 제가 형용사로 빠른 강의, 요약 강의 이렇게 붙여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복습 강의란 명칭으로 갈 거예요. 복습 강의. 그래서 좀 쉬운 반사한 것들은 좀 느리게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강의 이런다든가, 이런 형용사가 붙어 있을 거고, 그래서 좀 이게 우수하고 이런 시간 절약하고 싶은 친구들은 요약 강의를 든다거나,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일반 강의도 이제 우수한 반사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질문 나온 것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빔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빔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이제 미리 다르게 자료를 정리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몇 번을 질문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빔 프로젝터를 만들기가 어려운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강의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질문 나온 것만 강의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빔 프로젝터가 없고 실강이고 질문 나온 것만 강의한다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것이 단점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셋 다 상당히 장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빔 프로젝터도 여러분이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한두 문제 들으면 상관없는데 1시간, 2시간 들으면 눈이 매우 아파요. 화면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빔 프로젝터 없이 강의할 경우에는 책을 같이 봐야 됩니다. 책을 구매하셔야 돼요. 제 강의는 무조건. 요새는 EBS를 다 공짜로 이렇게 또 다운받을 수 있죠. 홈페이지에 가면 EBS. 아주 공공성이 강한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직접 프린트 하셔서 같이 보는 거죠. 아니면 이제 사오셔도 되고요. 고3. 고3들은 대부분 사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제가 강의하다 고개를 숙이고 강의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같이 이제 책을 보는 거죠. 현장에서. 프린트한 교재를, 프린트된.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중요한 것들 설명할 때 고개를 들겠죠. 이렇게. 아니면 판서할 때도 있고요. 같이 보시는 거죠. 맛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저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강의를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하면은 현장감도 있고 실강을 듣는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상당히 집중이 잘 됩니다. 집중이.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반드시 교재를 구매하시거나 프린트된 교재가 있어야지만 들을 수 있다는 사실, 모바일 핸드폰으로 들으시건 PC로 들으시건 반드시 교재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실강이고 빔 프로젝터가 없다. 그리고 질문 나온 것만 강의해 준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듣고 싶은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는 아무도 질문을 안 해가지고 강의가 없다. 그러면 1대1 질문 게시판에서 요구하시면 그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강의 기술적인 특징이 그렇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EBS를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니까 EBS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아셔야 될 거예요. EBS가 가지고 있는 강의의 특징. EBS는 어떤 강의인가? EBS 교재의 특징이죠. EBS는 이제 어떤 건가? 이걸 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EBS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수능이 좀 어려워진 면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10년 때부터 수능이 원어민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킬러 문항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2010년 이전에 고3께 2010년 이후에 고1 거보다 그냥 쉬운 것도 아니고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다른 종류의 시험이 됐어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그리고 2010년 이후에 킬러 문항들 중에 대부분은요, 원어민도 풀기 어렵습니다. 원어민도. 어떤 원어민들이냐면 아주 우수한 원어민들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이나 아이비리그, 하버드 이런 친구들, 아니면 영국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능을 풀어보고 막 헤매는 이런 것들을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 정도의 난이도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원어민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어 쓰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도 하시는데, EBS 문제의 온전을 여러분이 구글링을 해보시면 전부 다 미국의 유수의 학술 잡지라든가 미국의 유수의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이런 명문대학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우리 하버드대학 교수님이 쓴 교재 이런 데서 지문을 갖다 문제를 낸 겁니다. 아니면 유명한 학술 잡지에서 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어 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신 분은 상당히 실언을 하신 거죠. 잘 몰라서 아마 그랬었겠죠. 아셨으면 아마 그런 말씀 안 하셨을 건데 정보가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고, 제가 원어민들을 시켜보니까 아예 영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문필가라든가 기자,
명문대 출신, 아니면 그 수능이죠. 우리나라 그 SAT, 미국 SAT를 거의 만점 수준을 맞은 친구가 한참 그 감각이, 문제 푸는 감각이 살아있을 때 그런 문제를 푸니까 겨우 맞춰요. 겨우. 그리고 이제 미국 GRE를 막 거의 다 맞는 이 정도 원어민들. 미국 GRE는 그 대학원 입학시험입니다. 그 정도 원어민들을 시켜보니까 겨우 풉니다. 겨우.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수능수에 지금 킬러 문항으로 나오고 있고. 근데 그 문제 수가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1등급 맞기 어렵습니다. 그거 다 틀리면. 이 정도 난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록 영어가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이거를 우습게 보고 여러분이 덤비시면 1등급을 사실상 포기 계실 수가 있어요. 포기. 그럼 이제 한국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수한 친구들이 기존의 한국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기존의 한국식이라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상당히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절대 다수의 친구들이 아마 단어 암기, 아니면 주요 구문 암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가 많이 있고,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사람마다 완전히 과잉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수능 공부하는 방법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이 자꾸 좀 나오거든요. 말씀드리다가 자꾸 코에서 이렇게 소리를 좀 내냐고 매우 불쾌하신 분 죄송하고요. 제가 안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우리나라 공부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존의 한국식 공부 방법으로 하는 친구들은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수능 1등급을 실력으로 맞는 거, 소위 말하는 원어민도 못 푸는 문제를 실력으로 1등급을 맞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단어 외우고 입에서 주요 지문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는 원어민도 못 푸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어떻게 풀겠습니까?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원래 안 될 수밖에 없는 공부 방법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어 외우면서 그런 식으로 주요 구문 외우고 해가지고, 특히 EBS 중심으로만 해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죠. 다만 초인적인 안 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초인적인 노력으로 그걸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다른 과목에 엄청난 많은 피해를 주고 초인적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겨우 근데 그것까지 가는 것도 거의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부한 거에 비하면 한 1억 배 이상의,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들으면 좀 불쾌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기존의 한국식의 잘못된 방법들, 한국식이란 말 하면 안 되죠. 물론 한국식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잘못된 한국식, 그런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암기 위주 공부하는 분들은 한 1억 배 이상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부한 거에 1억 배 이상의 노력을 들였을 때 겨우 2등급이나 3등급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등급이나 3등급까지는. 그것도 되기가 어렵죠.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아주 드물게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운이 좋아서 잘 찍은 게 보통 한 6, 7문제 나오니까 킬러 문항이 4개 정도, 5개 가까이가 만약에 찍은 게 맞았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1등급이 나오는 거죠. 자기 실력으로 2, 3등급 맞아주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난정적인 1등급은 어려운 거죠. 재수없으면 그냥 2등급이 나오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올바른 방법, 그 방법은 저의 개인의 경험과 또 학계에 계시는 정상적인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하고 계신 학자분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 한국식의 그런 단어 암기 위주의 방법들을 우리나라 사교육기관에서 횡행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옳다고 말하는 영어 교육 전문가는 없습니다. 사교육 분야에 계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고요. 물론 사교육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러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절대 다수가 그러게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수능 시장에서 아마도 그런 단순 암기 방법이 가장 숫자적으로 적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능이 그렇게 원어민도 못 푸는 문제가 나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 자리가 좀 줄어든 면이 있는 거죠.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실제로 사교육 강의를 들어봐도, 인강이라든가 현장 강의 같은 걸 얘기를 들어봐도 상당히 수능 사교육 시장에서는 상당히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다른 이제 중고등학교 영어라든가 일반 토플이라든가 이런 강의 시장에 비하면 올바른 교수법을 가르치는 분들이 역설적으로 좀 있어요. 그것도 물론 2010년 이후의 현상입니다. 2010년 이전에는 이제 별로 안 그랬고요. 이제 똑같았는데 2010년 이후에 킬러 문제들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EBS가 그 경향을 이끌었습니다. EBS 때문에 이제 EBS에서 이제 그런 미국의 고급 지문을 갖다 내버리는 바람에 수능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내게 된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이제 소수파이긴 하지만 상당히 수능 시장에서도 수능 사교육 시장에서도 완전히 1등급을 맞는 아주 우수한 엘리트 학생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친구들은 심리적으로 일단 올바른 방법들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좀 멀어 보여요.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상당히 돌아가는 길 같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빠른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에서 행행하고 있는 이제 70-80% 거의 90%에 육박하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부 지문 암기, 일부 단어 암기, 단어를 외워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이제 공부방법들, 그리고 특정 부분을 봐가지고 주제문을 찾거나 특정 어떤 요령으로 문제를 푸는 이런 방법들은 상당히 빨라 보이죠. 빨라 보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엘리트 학생들, 진짜 1등급을 맡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택이 되고 있지 않은 방법이죠. 다만 이제 인기는 없습니다. 그런 강의들이 소수파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점점점 이제 이것이 일반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수능의 출제 방향이라든가 EBS의 출제 방향이 상당히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서 사교육, 나쁜 사교육을 이렇게 구축해가는, 몰아내가는 그런 기여를 해오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전부 다 수능이 그렇게 오너미도 못 푸는 문제를 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제 훌륭한 교수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식으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 강의를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기존의 방법식으로 해서 1억 배 이상의 노력을 들여서 효율성도 없는 방법으로 고생하시면서 이상 등급까지 초인적인 노력으로 다수가 그러고 있으니까 다수가 하는 배를 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제가 제시해드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1억 분의 1 정도의 노력만 들이시고 쉽게,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하면 지적인 호기심도 생기시고 진짜로 영어를 하실 줄 아는,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가시면 실제로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우리나라 수능 문제가 있었던 거죠. 2010년 이후에 수능 문제가 우리나라 대학은 아시겠지만 중상위권 대학들은 1, 2학년 때부터 이미 미국 명문대학 교수님이 쓴 교재로 다 강의를 합니다. 그게 교재예요. 물론 우리나라 교수님이 쓴 교과서도 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과들은, 이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의대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요. 문과에서도 많은 경우에 중상위권 대학들은, 중상위권 이상 한 10여 개 대학들은 전부 다 1, 2학년 때부터 이미 원서들을 읽힙니다. 근데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의대는 보통 일주일에 몇천 페이지 읽어야 되고요. 이과도 거의 1000페이지 이상, 문과도 그 정도, 이과보다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 읽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몇천 페이지, 몇백 페이지를 일주일에 읽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전부 미국 하버드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쓴 원서를 또는 논문을 읽어가야 되는데, 수능을 그렇게 2010년 이전처럼 내버리면 영어 논구수를 강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학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2010년 이후에 이렇게 어렵게 냈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도 물론 지금도 영어 논구술이 상당히 강하게 보는 전형도 있고 대학도 있습니다만, 돌아가면서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보통 한 7, 8개 정도 대학을 아직도 보죠. 그렇지만 상당히 그나마도 필요성이 적게 보고 있는 겁니다. 수능이 좀 어렵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현상인 거죠. 그것도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단순 암기로 하지 않고 진짜로 실력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서 진짜로 독해를 해서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역량을 키우시면 재밌고 지적 호기심이 생기고 빠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부했을 때 대학에 갔을 때 여러분이 진짜로 대학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가서 여러분이 진짜 공부하시고 사회에 나가셔서도 여러분이 진짜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어 암기하고 외우는 식으로 하시면 대학 가서 또 힘듭니다. 힘들고 또 사회 나가서도 또 다른 이제 실무 보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공인영어 시험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그 절대 다수의 그 대학생들은 단순 암기 출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대학 가서 또 많은 또 영어 공부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사회에 나가서도 실무 볼 때 영어 때문에 또 고민해야 되죠. 그런데 수능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가장 여러분이 보기에 돌아가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빠르고 가장 재미있는 이 방법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대학에 가서도 여러분이 공부를 이제 제대로 계속 연결해서 계속 늘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대학에 수학할 능력도 생겼고 또 자연스럽게 영어가 계속 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원어민을 능가하는 독해 실력과 작문 실력을 갖게 되시겠죠. 토론 능력도 갖게 되시고 실무 볼 때도 그렇게 돼가는 거죠. 이제 이거는 뭐 제 개인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또한 저한테 오프라인에서 배웠던 많은 학생들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존의 암기식으로 공부하시는 학생들한테는 나올 수가 없는 제 홈페이지 제 블로그하고 연계된 홈페이지에 가시면 실적이 다 써 있어요. 그걸 봐보시면 상당히 비현실적인 실적이 써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실적이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학교, 저희 학원에 몇 년 다녔고,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이고, 어느 대학을 갔고, 요걸 자세히 써놨습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제가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당연히 져야죠. 사기꾼이죠. 많은 이제 학원들이 보면은 학생 이름만 쓰고, 뭐 얼마 다녔는지 쓰지도 않고, 들어간 대학만 살짝 쓰고,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만, 제 강의는 그렇지 않고, 제 실적은 그렇지 않고, 몇 년 다녔고, 또 그 학생이 어느 학교에 재학했었고, 고등학교를, 어느 대학을 갔고, 이걸 자세히 써놨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믿을 수가 없는 실적들이 막 써 있어요. 이렇게 교내 이렇게 대회, 세계적인 규모의 대회, 국제대회를 막 제패하고, 내신 수능 다 만점.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친구 너무나 많아요. 내신 수능은 실패한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 학원을 다녀가지고. 다만 이제, 저희 학원에 정만 올려있고, 출결석이 한 달씩 쉬어버리거나 중간에 계속, 시험만 끝나면 바로 쉬어버리거나, 아니면 저를 좀 신뢰하지 못하고, 좀 곁도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하면 잘 안 듣고, 이런 친구들 빼고, 저를 신뢰하고 꾸준히 몇 년 다닌 친구가 내신 수능을 실패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거 전부 다 써 있고요. 제 학원이 매우 규모가 작습니다. 여기 수원인데요. 제가 91년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거의 30년 다 됐죠, 제가. 그리고 수원에서만 제가 2002년부터 했습니다. 그전에는 강남수도 하고, 분당수도 하고, 수도권 시험서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수능, 토플, SAT, 또 GRE, 그리고 또 토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했었습니다. 과외 전문학원에서 근무해 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에 충청권하고 수원 인근에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서울에도 제가 일이 있어서 교통상 편의 때문에 이제 수원에서 강의를 시작한 거죠. 그런 지가 한 20년 된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수많은 이제 실적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방법으로 또 제가 이게 제 개인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졌던 이 개인의 저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 개인의 경험과 제가 공부에서 나온 실적, 또 학자분들의 이야기하고 평생 올바른 영어 공부 방법만 연구한 학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공부 방법, 제안하는, 그 다음에 제 실적, 그 다음에 제 개인의 경험, 이것이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생한 끝에 제가 올바른 방법이라고 깨닫게 된 방법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영어 교수법 학자분들이 이미 다 연구해 놓은 겁니다. 똑같아요, 얘기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강의 방법을 잘 이제 들으시고 그대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제 실제로 한국식으로 이제 많은 친구들이 고생하면서 하고 있죠. 모든 방법은 올바른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효과 없는 공부 방법은 없어요. 다만 이제 효율성이 문제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의욕입니다, 의욕. 아무리 좋은 공부 방법이라도 의욕이 없고 안 해버리려고 하면 그건 이제 최악의 방법으로 의욕이 가득 차서 열심히 한 친구보다 효과가 나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만약에 의욕이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공부방법을 해버리면 그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건 이제 아실 겁니다. 그건 뭐 원어민을 능가하는 거죠. 원어민보다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원어민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제가 채용하는 그 교수법 이름이 여러 가지 교수법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체 언어학습법입니다. 공동체 언어학습법. 근데 그 학습법의 교수 목표가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원어민 정도의 수준의 토론 능력, 작문 능력을 갖게 하는 게 교수 목표에 써 있습니다. 여러 그 교수법 책에. 다른 교수법 책엔 그게 써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교수법의 특징이 이제 강사가 원어민 이상의 작문 실력과 원어민 이상의 토론 실력을 갖고 있는 게 교수법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본 요건입니다. 예, 그러게 돼 있어요. 뭐 학생들이 모국어로 자유롭게 토론해서 현장에서 바로 영어로 바꿔준다거나 뭐 이런 이제 그거거든요. 뭐 다른 교수법 시사상식 자료 같은 것도 현장에서 학생들이 고르면 그거를 바로 복사해서 학생이 고른 걸 그 자리에서 이제 독해해 주는 거죠. 그 날짜 신문, 뉴욕타임즈라든가 코리아헤럴드, 코리아타임즈 이런 거 다 놔두고 학생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고르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재밌는 게 없다. 그럼 또 바로 미국 야후에 가가지고 재밌는 걸 현장에서 고르게 하는 거죠. 그걸 바로 복사해서 바로 해주는 겁니다. 학생이 고른 걸. 그것도 또 CNN도 미국 동영상 뉴스 같은 것도 바로 현장에서 학생들이 고른 거를 그와 연동해서 신문과 관련된 걸 바로 고르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바로 고른 걸 그대로 해줘야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바로 고른 걸 현장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막이 없는 걸로 해야겠죠. 그래야 또 숙제도 현장에 설명하고 숙제도 해야 되니까요. 이런 교수법들은 이제 상당히 학생들이 현장감이나 즉흥성, 문제도 바로 현장에서 푼 거를 바로 질문 받아야겠죠. 어떤 문제든 간에 학생이 푼 걸 현장에서 바로 상당히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되겠죠. 또 즉흥성이나 현장감 이런 게 느껴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물론 이제 준비를 탄탄하게 하셔서 강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강의는 또 따로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보셔가지고 훌륭한 영자신문이 있다. 그럼 또 따로 준비하셔서 배경지식과 준비하셔가지고 또 국내 신문도 이제 전에 이제 현장에서 학생이 고른 거 해주는 게 있고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그 날짜 국내 신문 써 학생이 고르면 재밌는 게 없다고 네이버 가서 또 바로 해주고요. 이제 그러면 또 현장에서 바로 또 복사해서 해주고 바로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또 그걸로 어휘 시험도 보고 그런 이제 여러 자료들. 그렇지만 또 국내 신문을 또 교사가 봐서 매우 좋은 기사다면 또 배경 지식까지 준비해서 해주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사가 물론 준비해서 좋은 수업이 있고요. 또 현장감과 즉흥성을 느끼게 하는 이제 그런 수업도 있고 한데 하여튼 교사가 영어가 원어민 고급 지식을 능가하는 그런 영어 실력이 있으면서 작문 실력이나 토론 실력이 그것 플러스 또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 또 완벽한 또 한국어에 관한 이제 한국어 구사 능력, 한국어로 사고할 능력 이런 것이 완벽하게 있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교사가 완벽한 교사가 있다면 정말 훌륭한 교수법을 채택해서 자유롭게 학생들의 실력을 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장 우수한 교수법을 채택할 수 있는 어떤 교사의 기본 역량인데 또 교사가 또 체력도 있어야겠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제 제 실강들은 그런 이제 올바른 교수법으로 가장 우수한 교수법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현장감 있게 인강을 통해서도 듣게 해주시는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EBS 강의인 건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EBS만의 이제 특징이 있고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다양한 교수법을 제가 동원해서 하는데 이것도 역시 현장감과 즉흥성을 느끼게 해주면서 제가 EBS만의 특징을 살려서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먼저 문제를 풀게 하고 학생이 질문하면 바로 찍은 그 강의를 바로 실어서 바로 이제 사실 이제 그 강의는 저도 준비를 이제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역량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바로 같이 보면서 저런 식으로 처음 만난 문제를 저런 식으로 사고하는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강의의 특징을 좀 이해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면 이제 EBS 강의의 특징은 원어민도 못 푸는 문제들을 수능에 나올 수 있게끔 했던 그런 훌륭한 교재의 교재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매우 큰 기여를 한 교재고, 원어민도 못 푸는 문제들이 수능에 나오게끔 할 정도의 훌륭한 지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식으로 기존에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식으로 암기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제 힘을 빌어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지금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는 그런 식으로 현장감과 즉흥성을 살리는 그런 강의고, 매우 올바른 방법으로 강의를 한다.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로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린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강의의 내용상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길래 원어민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실력으로 풀 수 있게 하는가? 이제 그거는 뭐냐면 바로 구문 분석과 감각 독해, 이 두 가지를 이제 병행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일상적으로 원어민들도 사실 그러거든요. 원어민들도 우리나라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를 여러분이 하실 때도 일상적인 난이도 수준의 한국어를 하실 때는 구문 분석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세요. 그냥 봅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감각 위주로 하는 거죠. 한국어 하실 때. 그러다가 여러분이 좀 한국어 문장이 복잡하고 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썼지? 정말 글이 어렵네. 이럴 때는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구문 분석을 하시게 돼 있어요. 한국어도 똑같습니다. 제 강의도 감각, 일상적인 난이도 수준의 강의들은 저는 구문 분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원어민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해를 해드리게 돼요. 이해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독직해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직독직해하고도.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직독직해를 하신다고 하시죠. 실제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너무 구간을 길게 끊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국식으로 접속사라든가 관계사, 그래서 끊어읽기라는 명분하에 너무 길게 끊어버리니까 실적으로는 직독직해가 아니라 그 안에서는 또 이렇게 한국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직독직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건지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건 이제 직독직해라 저렇구나. 저게 바로 원어민이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구나. 그걸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기능적 독해 훈련들 중에 구문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 듣고 나면 이게 독해를 강의를 분명히 들었는데 문법 용어만이 막 생각이 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치사구, 무슨 절, 막 이런 식으로 문법 용어만, 저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대부분의 강의를 들으실 때 원어민처럼 여러분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드려요. 그래서 진짜로 원어민처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이 부분은 직독직해고 원어민처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번역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정리하는, 한국말로 아름답게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줘요. 다만 이제 번역을 저도 하긴 하죠. 요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좀 해주는 거고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과정에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내신을 할 때는 여러분이 사실 상당히 번역 실력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아예 번역을 해야 될, 독해를 하라는 문제도 가끔 있죠, 내신에선. EBS 교재로 내신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여러분이 해야 될 경우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영어 논구술 같은 데 가시면, 일어나서 이렇게 실제로 면접을 논술처럼 운영하는 영어 논구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해석해봐라.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한국식으로 번역을 해서 하셔야 돼요. 이것도 훈련이 좀 되시긴 되셔야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원어민과 똑같은 과정을 겪으시면서 이해를 원어민처럼 하실 줄 알아야 진짜로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문제를 푸실 역량이 생기는 거죠. 다만 이제 이걸 두 가지를 다 해준댔어요, 저는. 근데 다만 여기까지가 직독직해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원어민처럼. 여기가
번역입니다. 이렇게 드리진 않아요. 번역이라는 건 아름다운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거는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해드린다. 다만 처음에 읽어 내려갈 땐 이해의 과정은 원어민처럼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원어민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이것이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지는 너무나 이 구문마다 다르고 너무나 그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지금 여기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되고 있다. 그것이 기능적 독해훈련이고 대부분은 구문 분석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구문 분석이나 어법 같은 건 제가 어법 강의에서 따로 해드립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법 강의를 제가 따로 하거든요. 거기에 가시면 모든 웬만한 어법을 제가 다 구문 분석을 통해서 어법을 강의를 하거든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반적인 어법들은 그런 어법 강의에 가면 다 있다. 그리고 독해를 강의할 땐 저는 독해만 기능적 독해 실력, 기능적 독해 능력을 키워드린다. 직독직해를 통한 이해. 구간을 너무 길게 끊어가지고 말이 직독직해지 그 안에서는 한국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원어민하고 똑같이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원어민과 똑같은 이해의 경험을 여러분한테 원어민과 똑같은 이해의 과정. 이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한국어로 이렇게 막 1대1 대응을 시키고 하시는데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그 한국어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한국어에. 왜 그분들이 한국어하고 1대1 대응이 되게끔 해주겠어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원어민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셔야 가장 정확하고 빠른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번역은 그 이해를 바탕한 내용을, 이해로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아름다운 한국어로 다시 만드는 과정이다. 이거는 제2의 창작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만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그때그때 구분하는 걸 주로 처음에 이걸 하다 조금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이걸로 제가 해드리거든요.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제 강의를 많이 듣게 되시면 저게 저절로 키워집니다. 그럼 구문 분석은 언제 하는가? 이거는 뭐냐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법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게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 원어민도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요. 사실은 어법입니다. 어법. 칼 같은 어법 실력이 있어야 원어민도 해석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장 구조를 자신 있게 이해하고 자신 있게 독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이걸 해줘요. 어려운 구문, 어려운 문제에선 이걸 해드립니다. 문제 전체가 이런 경우는 드물고요. 물론 이제 문제 전체가 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부분 이제 일부분이 어려워요. 문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구문 분석을 들어갑니다. 저도 여기는 이제 무슨 절, 여기는 무슨 국어, 이게 꾸며주니까 이렇다.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법으로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수능에서 매우 좋아하는 어법이다. 이럴 때는 저도 그 어법에 출제 가능한 부분은 따로 이제 그 독해가 끊기지 않게끔 독해가 끝나고 따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구문 분석이 들어가요. 이런 제 강의의 그 구체적인 내용상의 특징을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아시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업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 강의의 내용은 이제 이런 특징이 좀 있고요. 물론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강의 내용을 상당히 강의하다 보면은 어떤 강의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공부하는 이제 한국식이라면 자꾸 죄송한데 이제 암기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많은 친구들이 보면은 단어 막 외우고 EBS 뒤에 있는 단어 막 외우잖아요, 그죠? 그것도 공부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범죄행위도 아니고 다 좋은 공부입니다. 다만 이제 효율성이 떨어져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이제 다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친구들이 그거 외우고 이제 주요 구문을 막 외우는 거죠. EBS에서 이제 또 그런 사교육 강의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막 그거 외우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하면 뭐가 문제냐면 대부분의 EBS 문제는 내용을 물어봐요. 내용을. 구문 분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EBS와 연계된 문제들이. 그리고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뭐 아시는 분도 대부분 있겠습니다. 대부분 아실 거예요. 모르는 친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70%가 연계된다 그러지만 7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은 연계가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은 듣기 아니면 1등급 맞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는 문제랑 연계가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EBS만 외워가지고 여러분이 1등급을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연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EBS하고 연결된 경우는 한 해밖에 없어요. 2015년. 그 해는요, 완전히 그냥 그대로 냈어요. EBS에서 킬러 문항들까지. 근데 그것도 EBS로 안 외운 원어민이 풀면 못 풉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그 EBS로 외우고 똑같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랬던, 그때 막 엄청난 비판에 시달렸죠. 그 우리나라 그 수능 출제자들이. 어떻게 그러게 낼 수가 있냐. 전혀 공부랑 EBS만 외우라는 거냐. 그 2014년 이후부터 이제 그렇게 안 됐고요. 2015년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워낙에 비판을 많이. 2013년에도 킬러 문항들 중, 그때 이 킬러 문항 6, 7개 됐는데, 물론 뭐 사람마다 킬러 문항을 이제 어느 문항이 킬러 문항인지에 대한 관점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선생님마다. 그렇죠. 어쨌든 킬러 문항들이 한 반 정도가 연계가 그대로 된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그때도 좀 물수능이라는 말 나왔지만, 어쨌든 반만 됐죠,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게 그 연계가 별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EBS만 외워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여러분 EBS를 실력을 키우는 공부로 하면은요, EBS 변형 문제도 있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상당히 좋은 지문이잖아요. 미국 이제 원어민 교수분들이 낸 교재라든가 논문서 나와서 얼마나 그거 좋아요. 그 학술적인 것, 명실상부한 대학생을 뽑는 시험인 거죠. 수능이 EBS 이거 바탕으로 되니까 상당히 그 상당히 학술적인 내용으로 그 공부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상당히 그 좋아요. 그러니까 암기로 공부하지 않고 그거를 실력을 키우기 위한 식으로 공부하면 정말 실력을 잘 키울 수 있는 훌륭한 교재가 또 EBS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지금 공부하게 되면은, 수능을 실력으로 1등급 맞는데도 EBS가 크게 일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EBS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또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셔야죠. 수능 모평도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모평 강의 또 따라 합니다만, 영자심도 좀 보시고, 또 이상하게 들겠습니다만, 사실은 또 SAT라든가 GRE, 토플 이런 걸 좀 들으시면 빨라요. 뭐 공부의 중심은 되면 안 되겠죠. 물론 특기자 전형으로 가실 분들은 그게 중심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수능 보실 분들은 이제 모평하고 EBS가 에너지의 7, 80%를 차지하시고, 20, 30% 정도는 영자신문이나 그런 그 SAT라든가 GRE나 토플 문제. 토플은 좀 비중이 좀 작아도 되지만, 토플도 좀 어려운 문제들, 그 다음에 SAT 문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SAT 어려운 문제들. 그 크리티컬 리딩이라고 있습니다. SAT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영어 부분이죠. 그 수능에. 그런 것들을 풀어보시면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GRE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GRE에도 버벌 리즈닝이라고. GRE에도 일반 잉글리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문제를 풀어보시면, 맛배기식으로 풀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제 강의를 여유 있으신 분은 그거 신청해 주시면 되겠죠. 어쨌거나 EBS를 실력을 키우시는 식으로 공부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정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외워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초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에 한 1억 배 정도를 노력하셔가지고 공부하시면 2, 3등급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외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조상이 나라를 구하셨거나 하셔서 기도하시면 찍어서 1등급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식의 1억 배 이상을 다 그러고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이제 방식으로 공부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 EBS가 지문이 훌륭하다 보니까 학술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다 보면은 좀 이야기가 배경 지식 같은 걸 오래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오래 설명하면 또 재미없기 때문에 또 영어 실력이 키우는데 도움이 덜 되니까 그것도 영어로 더 바꿔봐요. 자세한 이제 배경 지식이라든가 관련된 이야기를 한국어로 자세히 설명하고, 그걸 또 제가 또 영어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이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그걸 또 아시고요. 상당히 다른 이제 비슷한 분위기의 수능 문제를 푸실 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이제 그런 평가를 제가 제 학원 출신들한테 오프라인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을 듣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EBS 뒤에 있는 어휘를 막 먼저 외우고 막 이러지 마십시오. 상당히 헛수고이신 측면이 있어요. 물론 공부입니다. 그것도 학생은 단어 외우는 게 임무죠. 학생의 기본 태도고, 모든 단어는 닥치는 대로 막 만나면
국내 신문서 만났건 어디서 만났건 뭐 국어책에서 만났건 모든 영어 단어는 다 그냥 닥치는 대로 외우시는 게 학생의 기본 태도죠. 다만 이제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실 때는 문맥과 더불어서 독해를 하신 것들, 독해를 할 것들이나 독해를 한 것들을 지문의 내용과 더불어서 단어를 같이 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단어만 외우시는 것보다. 그건 뭐 제 개인 의견이기도 하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어만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EBS 뒤에 나온 단어를 다 외우고 싶다. 단어 따로 정리된 걸 그러시면은 외우신 시점과 그 시점과 문제를 푸시는 시점을 좀 근접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망각의 주기 속에 아직 망각 주기가 넘어가지 않았을 때 본문서 또 한번 만나시는 거니까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냥 푸시는 거예요. 1강 정도 분량을 그냥 모의고사처럼 푸세요. 최선을 다해 푸십시오.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하시면서 모르는 단어를 좀 밑줄을 그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푸실 때도 한번 추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맞춰보실 때 내가 왜 틀렸나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모르는 단어를 형광펜으로 한번 이렇게 그어주십시오.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시고 고민 한번 해보시고 그러신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 강의에서 제가 모르는 단어를 다 불러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여러분이 이제 단어를 이제 같이 문맥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추측했던 내용과 제가 불러드린 뜻을 비교하면서 같이 단어를 그때 외우시는 거죠. 그게 제일 강력합니다. 빠르고 강력해요. 강력하게 다 충고드립니다. 여러분 효과가 1억 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단어 위주로 하시는 것보다 문맥 위주로 해보시길 꼭 바랍니다. 다만 제가 강의를 해드리지 않은 문제들 쉬워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학생 본인께서 어려워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제 1대1 질문방에 강의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그냥 혼자 해결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혼자 해결하실 때는 그 단어를 찾아보시면 돼요. 사전을 찾아보셔도 되고 그 뒤에 있는 단어 뜻이 다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지문을 여기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해석본을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거기도 단어 뜻이 대충 나와 있겠죠. 사전을 찾으셔도 되고요. 사전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러시면서 문맥과 더불어 외우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공부하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난 단어가 약하구나. 그러면서 어디 가서 단어를 외우러 뛰어가죠. 어휘집을 사거나. 근데 이제 그것이 생각보다 매우 효과가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단어 외웠다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모르는 단어가 많으실 때는요. 모르는 단어가 많은 그 글 자체를 공부하세요. 그것이 흥미있는 글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영자신문 같은 게 좋은 겁니다. 아니면 모의고사라든가 EBS 좋아요. 거기 있는 모르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추론해서 한번 밑줄 긋고 한번 보시고 혼자 공부하실 때 찾아보시고 또 문맥과 더불어 외우시고 제 강의 들으면 제가 다 불러드리니까 제 강의 듣는 목적이 그거죠. 그리고 제가 단어 떼서 다 불러드리고 사고하시는 시간을 좀 이렇게 축소시켜드리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이해의 폭도 넓게 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회 정도 강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맞춰보시고 제 강의를 다 들으실 것도 없어요.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것만 들으십시오. 강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듣지 마시고요. 이건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것만 드시는 게 시간을 가장 절약하시는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물 같은 게 있어요. 과제물 같은 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꼭 하셔야 되는데 저절로 외워집니다. 제 과제물 하시다 보면 강의가 저절로 다 외워져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먼저 요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쉬운 문제는 요약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만. 그래서 도표라든가 이제 요약할 가치가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 건 이제 요약을 하지 마시고요. 저도 요약을 해드립니다. 저도 강의가 끝날 때마다 저도 매번 요약을 해드려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굳이 여러분이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이니까 문맥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문제 하나를 이제
보통 한 문장 정도 요약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요약을 하라 그러면 한 문장 정도를 뽑아요. 중심 문장이겠죠. 주제문 같은 거. 그거를 갖다 놓고 써놓고서 이걸 요약이라. 이건 요약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요약을 한번 해드려요. 문제를 풀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그대로 베끼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다른 말로, 여러분만의 언어로, 여러분이 선택한 어휘로 한국말로 먼저 요약을 해보세요. 한국말로. 그리고 이 내용을 꿰뚫는, 이 지문을 꿰뚫는, 그러니까 보통 EBS 문제 한 문제당 한두 문장이면 돼요. 보통 한 문장이고, 복잡한 문장이면 두 문장이고, 그리고 이제 긴 문항, 40번 때 50번까지, 40번째 후반 그 문제들,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나온 EBS 문제 같은 건 뭐 한 서너 문장, 이 정도. 그래서 어쨌든 그 한국어로 여기 한번 써보세요. 한국어로 써보시고, 그것을 꿰뚫는 내용 전체를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언어로 한번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진짜로 이 내용이 다 이해가 가요. 다.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쉬운 건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쉬운 건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친구들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이렇게 중심되는 문장 몇 개 뽑아서 짜집게 해가지고 요약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로 여러분의 생각을 꿰뚫는 생각을 여러분이 이렇게 한국어로 쓰세요. 그게 진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이거를 영어로 바꿔보세요. 영어로. 모르면 또 사전도 찾아보시고요. 내가 고3인데 바빠 죽겠는데 이걸 언제 하고 있어? 말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수업을 듣는 고3들은 우수한 친구들 이걸 다 합니다. 시킨 대로. 내신 때도 특히 조심고, 수능 때도 이게 진짜 좋은, 그러니까 EBS를 애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특히 어려운 지문을 이거 해놓으시면 그 지문이 그냥 자세하게 기억이 나요. 단, 요약을 하실 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축약하기 위해서 진짜로 함축된 요약, 정말로 이해에 바탕한 함축을 한, 이해에 바탕한 함축, 이거를 이룩하신 요약을 해야 이게 100% 내용이 기억이 나요. 수능 가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장 구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문장 구조는 또 좀 이따 다른 게 한영영한 변화로 다른 게 또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바꿔보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혼자 하고 끝내시면 안 되고, 요거를 첨삭을 받으셔야 돼요. 이 첨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또 효과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해보기만 해도 효과가 좀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단 좋은데, 혼자만 해도. 근데 첨삭을 받고 또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첨삭 받고 연구하면은요, 여러분이 한국말로 써서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한국어로 만든, 여러분의 생각을 한국어로 써본 이걸 가지고 영작을 하셔서 보내고 첨삭을 받잖아요. 영어가 좀 죄송하지만 원어민 지식인 이상의 작문 실력이 있는 분한테지만 받아야 효과가 있어요. 그래야 틀린 데도 없고 정확하게 첨삭을 해줍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걸 첨삭을 받으면요, 믿을 수 없게 독해 실력이 빨라져요.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이거 요약인데 무슨 독해 실력, 독해 속도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독해가 무지 빨라집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한국어를 배우는 원어민이 있는데 그 원어민이 평생가야 한국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 원어민이. 그런 원어민이 한국어를 빨리 읽겠어요? 한국어를 자기가 한번 고민해보고 자기가 어떤 고민한 생각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한 한국어를 써본 이 원어민하고 누가 한국어를 빨리 읽겠습니까? 그건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꼭 한국어로 함축해서 여러분만의 언어로 만들고, 이거를 꼭 영어로 바꾸고, 이거를 완벽한 작문 실력이 있는 분한테, 완벽하다는 건 좀 어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분은 이상이 없죠. 다만 좀 완벽에 가까운 원어민 고급 지식인에 이르는 그런 분한테 여러분이 첨삭을 받아서 내가 어디가 틀렸나를 일일이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은 독해 실력도 빨라지고 EBS 내용이 저절로 외워진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시켜드린 대로 하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EBS 어려운 지문들만 모으세요. 쉬운 걸 할 필요가 없다. 보통 어려운 거 아니까, 그러니까 대충 읽어보면 어렵긴 했는데 뭐
뭐 강의 한번 뭐 듣고 나니까 이해간다 이거 안 하셔도 되는데 강의를 듣고도 상당히 까리하다, 뭐 좀 어렵다 이런 것들만 골라서 반드시 내용을 진짜 어려우면 한국어도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어 해석본도. 근데 웬만하면 읽지 마시는데 정말 어려우면 읽어보세요. 특히 내신 같은 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능에선 좀 도움이 덜 돼요. 한국어 읽어보시는 건. 어쨌든 간에 한번 내용을 진짜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영어의 바탕에서 그런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만의 생각으로 한국어로 함축해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한국어를 여러분의 생각으로 함축된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보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 구문 분석 능력, 특히 빠른 독해 능력 이게 엄청나게 많이 길러져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에서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덕을 보고 있어요. 단 첨사 가는 사람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쓴 한국어를 정확하게 해석해 줄 분한테 해야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첨삭을 못 해주면은 이거를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오히려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어쨌든 특히 어법 같은 문제에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첨삭을 안 받고 이것만 하거나 첨삭 받는 분이 좀 부실해도 효과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첨삭 받는 분이 완벽에 가까운 분들, 원어민 고급 지식인 이상 분한테 수업을 첨삭을 받으시면서 이 숙제를 해주면 EBS 내용이 저절로 외워지고 독해가 엄청 빨라진다. 물론 그 독해가 빨라지는 건 이것만 갖고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감각 위주의 기능적 독해 훈련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1:1 질문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한국말 쓰고 영어 쓰고 이렇게 해서. 첨삭은 이메일로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첨삭은 이메일로 가고. 거기에 대한 2차 질문도 또 이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은 또 생기면 또 다른 문제 가지고 또 1:1 질문 게시판에 올리면 첨삭은 또 여러분한테 이메일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요약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필사훈련이라는 거 하셔야 되는데, 이제 오프라인의 재학생들이 이거를 노가다라고 불러요. 노가다라고. 상당히 난 좋은 말, 노가다. 육체노동을 말하는데, 일본 말인가요? 저게? 어쨌든 노가다. 근데 그 필사훈련은 뭐냐면, 저 말이, 그러니까, 필사훈련이라는 게 우리 옛날에 정약용이라고 조선 후기에 아주 위대한 유학자분이 계셨죠? 실학자. 그분도 필사훈련을 많이 초서라고 한 거, 한자로 초서. 그러니까 중국 고전 같은 걸 계속 써보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글들을, 선배의 글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좋은 글들을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것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해보실 필요는 없고, 특히 내신 때는 어려운 문제는 좀 해보시면 돼요. 내신 때는. 다만 수능을 준비하시려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내신을 하시는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는 필수입니다. 다만 수능하신 분들 중에서도 죄송하지만 조금 3,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 특히 4, 5등급인 분들은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꼭 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2, 3등급, 특히 2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할 필요 없고요. 4등급, 3등급 후반 이런 친구들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어려운 문제들은. 내신에서는 2등급도 하세요. 내신에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써보는 겁니다. 내용을 보고 그냥 베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베끼는 건 아니고요. 한번 보시고 생각하고 한번 써보고, 보고 생각하고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국어도 보고 쓰고 영어도 보고 쓰고. 한국어 한 번, 영어 한 번. 나중엔 손이 기억합니다. 눈으로는 보시고 입으로는 따라 읽으셔야 돼요. 조용히 따라 읽으시고 손으로는 쓰고 입으로는 조그맣게 따라 읽고 눈으로 보고 꼭 하십시오. 나중에 손이 기억합니다. 손이. 내 눈이 기억하고 입이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한영, 영한, 한영, 영한, 변환. 요것도 이제 제 수업의 과제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요약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요약은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수능을 1등 맞으시면. 근데 저것도 상당히 요거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내신 때도 중요하고 수능에서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2등급 맞는 친구들도 요거는 좀 하세요. 어려운 문제만 하세요. 아주 국도로 어려운 문제만. 상당히 에너지 소모가 강합니다. 잘 안 외워지거나 특히 요약만 가지고는 좀 까리하다. 이런 것들은 수능 보는 친구들은 꼭 하세요. 네, 그거 하고. 다만 이제 내신 할 때는 조금만 어려워도 하세요. 웬만한 어려운 것들은.
특히 그 어려운 것들 필사훈련 한번 하고 이거 하면은 기억 잘 납니다. 특히 내신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영어가 이렇게 있으면, EBS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한국어로 바꿔보시는 거죠. 독해를 하는 거예요. 다만, 필사훈련하고 다른 점은 답을 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 스스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뭐 노가다 필사훈련도 한번 해보시고 할 경우에는 매우 더 이렇게 손쉽겠죠? 그렇지만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해보시고 이걸 했건 안 했건 해보시는 거죠. 해보시고 하신 다음에 내 것도 맞은 게 아닌가 싶은 게 있어요. 완전히 틀렸다. 뭐 이제 참사가는 단계에서 이제 비교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비교해 보시는데 이거 좀 내 것도 맞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질문하시는 거죠. 이 자체는 이메일로 보내시면 전부 다 이메일로 보내시는 건데 1:1 질문 게시판에 보내시는 건데 여기선 첨삭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선 첨삭이. 아무래도 독해 첨삭도 상당히 고난도일 때가 있어요. 정말 원어민도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서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 문장이 그렇게 번역되는지 좀 구문 분석을 좀 한번 더 해달라. 이것도 해줍니다.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제가 이렇게 첨삭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경험도 많이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우수한 선생님들이 저도 인원이 홈페이지 이미 제가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거를 재택근무로 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세요. 아주 우수한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이걸 저하고 같이 할 건데 어쨌거나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걸 해드릴 거예요. 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게 이제 한국어로 바뀌어진 이 글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조심할 거는 EBS에 있는 한국어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리한 한국어 이걸 보시고서 쳐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답을 이렇게 서서 스스로 첨삭도 맞추고 그런 다음에 이 한국어를 보시고 영어로 거꾸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EBS 본문 보면 안 되겠죠. 이것도 첨삭이 발생하겠죠. 딱 봐도 본문하고 엄청 틀려서 본문하고 이거는 별로 의문에 제기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그냥 고치고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내 것도 맞은 게 아닌가 하고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또 이것도 역시 매우 우수한 선생님이 왜 여러분에게 틀렸고 어떤 건 본문하고는 다르지만 왜 맞았는지 장문의 경우니까 매우 자세한 첨삭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당히 선생님의 역량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선생님이 장문이 원어민 고급 지식 이상으로 완벽하지 않으시면 첨삭이 매우 약해지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 세 가지를 다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내신하는 친구들 하십시오. 다만 수능 2등급인 친구분들은 요약하고 한영영한 변화만 하세요. 그렇지만 3등급 중후반 분들부터 시작한 분들은 이런 분들은 노가다도 어려운 문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신에서는 2등급인 친구들도 심지어 1등급인 친구들도 이것까지 다 같이 어려운 문제 해주시길 바라요. 이것이 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반드시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특이하죠. 이런 식으로 수능을 강의하는데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강의는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보면 중요 단어 빼서 암기시키고 중요 구문 빼서 암기시키는데 저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할 수 있고요. 다만 효과가 모든 공부는 공부다. 그것도 훌륭한 공부예요. 그렇지만 효과가 이런 방법에 비하면 매우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수가 많이 하는 공부 방법이라 해서 그게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인류 역사에 보면은 다수결이 항상 진리는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1:1 질문 게시판은 이제 요거 이렇게 과제본 보내시는 거 이거 말고 또 기타 다른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일반적인 영어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면 다 제가 질문을 들어드립니다. 그래서 다 답변도 해드리고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왜 그 많은 학생들이 신창하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공부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아주 우수한 1등급을 그냥 훌쩍 넘겨서 만점을 받는 친구들이라든가 극소수의 우수한 학생들이 듣는 강의라든가 그런 일부 강의에서만 저하고 유사한 이런 강의들 이런 거는 그런 강의들분들이 이런 건 숙제로 내주지 않더라도 아마도 그 기능적 독해 위주의 강의가 좀 많습니다. 그 우수한 상위 1% 학생들이 듣는 그런 만점자, 수능 만점자 영어 그런 학생들이 듣는 강의 그런 분들 최근에 그런 기능적 독해 위주의 강의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의 난이도 때문인데 그런 강의들을 여러분이 왜 그런 강의들은 소수판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을 이제 이해를 시켜드릴까 해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또 실제로 또 제 강의를 더 신뢰하시고 또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쁜 학생들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 강의를 신청해서 그냥 듣기로 결정하셨거나 아니면 또 그냥 정보만 얻으러 이 홈페이지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그냥 안 듣고 그냥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직접적으로 제 강의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으셔도 될 학생들이 바쁜 학생들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 전반에 잘못된 영어 공부 방법 그것이 만연해 있죠. 사교육기관에 특히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있어요. 사교육은 의례껏 암기다 이런 거.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교육에도 아까 그렇게 기능적 독해 훈련을 시키시는 많은 또 강사분들이 계시고요. 사교육이라고 무조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학원들 보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중에 보면 좀 이렇게 프랜차이즈 학원 같은 데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획일화된 이제 좋게 말하면 표준화죠. 획일화라고 말씀드리면 불쾌하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표준화된 음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 이유는 이제 어딜 가나 음식의 맛이 균질하죠. 대부분이 표준화된 맛이잖아요. 좀 대량 생산된 느낌이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중심의 어떤 그런 교육들은 상당히 좀 균질화돼 있어요. 표준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악은 만나지 않으시죠. 최악은 안 만나고 어쨌든 중앙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훌륭한 연구자분들이 모이셔가지고 훌륭한 교재를 만드셔서 그걸 가지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시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적 우수하고 어떤 나쁘게 말하면 조금 좀 돌팔이 같은 강의들 이런 강의는 아닌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제 수준이 보장된 이런 강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교재 위주고 프로그램 위주가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본사에서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재를 만들었어도 어쨌든 그거 중심이라는 거죠. 강사의 역량 중심의 수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고의 수업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음식도 맥도날드가 최고의 맛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최고의 맛이라든가 이제 맛집이 따로 있죠. 그 분야의 어떤 햄버거도 수제 햄버거가 아주 맛있는 수제 햄버거가 따로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뿐만이 아니고 이 교육도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전문 학원들이 이제 강사의 역량 위주로 아주 전문성을 확보하고 계시는 이제 강사분들이 자기의 어떤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겠죠. 이제 표준화되고 대량 생산 시스템들은 아무래도 본사에서 정해주는 교재 중심의 시스템 위주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의 강사가 오더라도 시스템을 넘어가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프랜차이즈 다니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비교적 암기 중심의 비교적 프로그램 중심의
비교적 교재 중심이야. 뭐 교재 중심이나 프로 중심, 무조건 암기 중심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사람이 감각을 전하는 이 영어는 이제 기능적인 면이 있거든요. 수영이라든가 뭐 태권도처럼 그 어떤 그 강사에게 그 1대1로 인간적인 호흡을 통해서 전달되는 면이 커요. 영어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그램 위주라든가 그 교재 위주의 수업들은 아무래도 그 단순 암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물론 이제 뭐 과외도 마찬가지. 과외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토교모 학원 하시는 분들 중에도 단순 암기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고 그런 것까지 다 제가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사교육 분야가 워낙에 그런 식으로 그 단순 암기 위주인 분들이 거의 뭐 90% 이상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능 오히려 그 강사분들이 그런 이제 정상적인 교수법으로 수능 문제가 2010년 이후로 원어민도 못 푸는 문제가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교육에 대한 편견 때문에 사교육은 의례껏 그 암기다 뭐 이런 이제 오해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당연시 여긴다는 거죠. 수능 공부하실 때도 당연히 그 단어 외우고 주요 구문 암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를 듣고 계시고. 근데 그 사교육이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교육이라는 것은 원래 원래는 이제 그 공교육을 보완해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공교육에서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교육이라는 건 어쨌든 사회적인 목적이 우선이고 개인보다는 집단이 우선인 거죠. 공교육이라는 건. 사회적 목적이 있고 국가적 목적이 있고 국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교육은. 그래서 사회적 비용도 봐야 되고 개인 비용에 무관하게 개인의 잠재력을 가장 많이 끌어들인다. 비용을 신경 안 쓰고. 물론 이제 의료라든가 교육은 좀 그래야 되는 면이 있어요. 의료도 그렇죠. 의료도 그 비용을 신경 안 쓰고 사람 목숨이 우주보다 무겁지 않습니까? 그죠? 전 우주보다도 한 사람의 목숨이 더 무겁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의사가 접근해야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그 의료 정책의 관점은 아니거든요. 교육 정책의 관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교육이라든가 의료 정책들은 그 개인을 볼 수는 없고 사회적 비용이 우선인 거거든요. 사회적 목적이 우선이고 비용 대 가장 최적의 그 그래프에서 가장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교육 정책이고 공교육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다르면 사교육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 사교육이라는 건 개인의 목적이 최우선이거든요. 비용이 중심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뭐 돈이 많은 분들은 이제 자본주의고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기 자식을 최대한의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싶을 때 하는 게 사교육인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교육이 문제인 거지. 아니 자기가 돈이 많아서 부동산 투기 안 하고 해외여행 안 다니고 그 다 엉뚱한 데 쓸 돈을 교육에 투자하겠다. 자기 자식한테 교육에 투자하겠다. 이게 왜 나쁘겠어요? 이건 어찌 보면 숭고한 거고 그 학생이 또 커서 나중에 저희를 먹여 살리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은 사교육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 자본주의를 뭐 하지 말자는 식의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교육 같은 느낌이 들게 말하시는 분들까지 많이 있어요. 뭐 마치 공교육이 무조건 우위고 모든 걸 공교육에서 다 해야 되고 사교육은 무조건 악이고 뭐 이런 식의 관점은 잘못된 거죠. 그런 분들이 보면 사교육을 깡그리 또 이렇게 암기식인 것처럼 몰아가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교육도 공교육 못지않게 우수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개인에 맞춰서 그러니까 비용을 안 보고 개인의 어떤 잠재력만을 최대한 끌어내는 그런 측면의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게 사교육이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양날개로서 이게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옛날에 뭐 동구권이라든가 뭐 구소련이라든가 북한처럼 국가가 모든 교육을 장악하고 북한도 과외가 있습니다. 뭐 탈북자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더니 북한도 사교육에 행행하고 있어요. 북한마저도 그런 사회에서도 저희 나라 교육률은 어쨌든 못 말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사교육은 무조건 암기다 뭐 이런 잘못된 여러분 이미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도 외워야 된다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걸린다.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학종 미시는 분들이 유사한 이제 관점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학종은 그래서 학종을
저는 학종 자체는 사실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인데 학종을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해야 되니까. 학종을 보시는 학생들은 학종에 너무 많이 목을 매지 마세요. 수능 위주로 하셔야 돼요. 수능 위주로 하시는데 수능 위주라는 게 내신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신하고 수능을 같이 하시면서 그 수시, 학종도 대비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너무 막 이렇게 공부를 못할 정도로 학종에만 얽매이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요새는 그 학종이 또 많이 또 이렇게 개선이 많이 돼가지고 하도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학종이.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최근에 그래도 학종을 그 교내 실적 같은 걸 또 중시 여겨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아빠가 뭐 대학 교수고 그래가지고 뭐 공저자로 올리고 이런 거 이제 지금 올해부터인가 이제 겨우 손대던데 그 몇 년간 비판을 한다고. 하여튼 뭐 그거 말고도 많은 학종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학종이 교내 대회 중심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동아리 한 2개 정도 드시고 수시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그 논술도 있잖아요. 논술이 전부 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웬만한 대학들. 그러니까 수능 정시가 3개나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은 친구를 지금까지 봤어요. 오랜 세월에. 그러니까 6개 전부 다 학종을 내시진 않잖아요. 또 뭐 저 논술도 좀 내시고 하자니까 그 어떤 친구 6개 전부 다 학종을 넣는 경우도 있던데 어쨌든 그 학종도 또 최저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학종이 되면 좋습니다. 되면 좋은데 그 정시로는 못 갈 대학을 많이들 가죠. 학종으로. 근데 이제 또 떨어지면은 그 수시만 해버리고 정시를 전혀 안 한 친구들은 학력 수준이 고1 학력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우수했던 친구들이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종을 보면은 그러니까 학종이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봐왔던 친구가 저 정도 학생이면 서울대 연고대 이상을 갈 친구인데도 학종을 믿고서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 우수한 고등학교 간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교내 대회 뭐 봉사라든가 이제 이런 데만 신경 쓰고 공부를 좀 등한시하고 수능은 아예 꿈도 안 꾸고 내신 때 조금 뭐 수능 교재 좀 하다가 이러다가 이제 그 우수한 고등학교도 그런데 우수하지 않은 고등학교 수능하고 내신이 차이가 심한 학교는 뭐 더 많을 것도 없고요.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학종이 떨어져 버렸을 때가 문제예요. 재수해도 상당히 그 어떤 친구도 수시 재수합니다. 그런 친구는 황당하다 진짜. 여러분께서 그 학종을 하시더라도 그 동아리 2개 정도 들어서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내신하고 수능 위주로 열심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학종은 제가 무조건 욕하려는 건 아니고 장단점 학종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학종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 수능에 대한 잘못된 공격, 비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종이 무조건 뭐 나쁘다 뭐 이런 말씀을 무조건 나쁜 면도 있습니다. 학종이. 그러니까 학종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학종의 고향은 미국입니다. 원래 그 입학사정관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명칭이. 게다가 이제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비리도 막 터져나오고 뭐 우리나라 뭐 최고의 한의대에서 K대 한의대에서도 뭐 입시 부정으로 들어가고 뭐 난리가 났었죠. 이렇게 뭐 우리나라 뭐 가장 좋은 Y대학교 입학사정관이 뭐 누구랑 알아서 도와줬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다가 난리가 나고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입학사정관에서 명칭만 살짝 바꾼 게 학종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의 고향이 미국이죠. 근데 그 입학사정관이 상당히 그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입학사정관을 그 도입하신 많은 그 또 분들은 우리나라 그 수능의 문제점, 단순 암기 위주의 그 공부의 문제점,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서 도입하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 2010년 이후의 수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영어는 원어민도 못 푸는, 마치 원어민도 못 푸는 그런 수능 문제들을 문제다 이렇게 몰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언론에서도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서 이미 그 원어민도 못 풀 정도, 우리나라 그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서 보는 원서를 보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원어민은 못 읽죠. 하버드 원서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문제를 갖다 내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원어민이 못 푸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학석을 또 보고 있고, 그럼 이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면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 친구를 뽑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그걸 마치 비정상이고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고, 마치 그것도 암기하고 연결된 것처럼 몰아가고, 그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사교육은 응당 그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학종을 지나치게 이제 좋아하셔가지고 학종을 막 전폭적으로 이렇게 미시면서 지금도 사회적으로 저희 긴장이 심하잖아요. 학종파하고 수능파 사이에.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수능파에 속한 사람인데 수능이 옳다고 믿는데 이 자리가 뭐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간단히 말씀해 보자면 어쨌든 그분들이 수능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수능을 무조건 암기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 영어는 당연히 안 됩니다. 영어는 오늘도 못 푸는 문제를 어떻게 암기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백년지 대계를 위해서 뭐 학종을 해야 된다 이러시면서 수능은 암기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는데 암기로 여러분 원어민도 못 푸는 문제 풀겠습니까? 제 그 학원 출신들은 암기하지 않고도 수능을 만점 맞고 있어요. 다 맞고 있습니다. 제 제자들은 오프라인에서.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실력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빠르고 쉽고 재미있고 정상적이고 원어민을 능가하는 독해와 작문 실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방법이.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걸 제가 이제 제 실적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학종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수능은 매우 훌륭합니다. 영어는 매우 훌륭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이 죽고 있는 거예요. 일부 사교육이. 지금 증명이 되는 거죠. 기존의 사교육이 얼마나 잘못되고 엉터리했는지를. 그래서 최근에 수능 강사분들이 정확한 방법으로 기능적 독해 훈련을 시키는 그룹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서 나쁜 사교육을 죽여가고 있는 정책인 거예요. 지금 수능 이 문제들이 매우 훌륭한 문제들인 거죠. 근데 이거를 학종을 미시는 분들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학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수능도 좋은 방향으로 최근에는 많이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토론 같은 거 계속 들어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90% 이상의 분들이 학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능을 무조건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수능 문제를 안 풀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 학원 출신 학생 하나가 이제 서울대학교로 갔는데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교내 대회 무슨 제출용인지 아니면 뭐 영어 수업 제출용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장문을 자기가 그 제출하는 게 있는데 저보고 한번 좀 틀린 데가 이제 봐달라고 제가 봤는데 뭐 틀린 데도 거의 없고 저하고 몇 년 공부한 친구입니다. 뭐 어쨌든 고등학교도 우수하고 나왔고 서울대를 오래 갔죠. 오래 갔고 지금 이제 1학년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보냈던 그 제가 첨삭해 주려고 봤던 그 글이 첨삭이 좀 보였습니다만 워낙에 작문을 잘하니까. 근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학종을 비판하는 이제 그런 글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친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학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수능이 암기라고 그러는데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분들 정말 국어 비문학 풀어봤는가? 그분들 정말 국어 문제를 풀어봤는가? 그분들 정말 수학 문제를 풀어봤는가? 지금 현재 수학 문제는 암기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공식을 만들 줄 아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만이 사고력을 통해서 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거지 기존의 암기식으로 그거를 풀려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친구 말이. 저는 이제 그 수학이나 국어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자격이 없고 말해서도 안 되겠지만 최소한 영어에 대해서만큼은 그 친구하고 100% 공감합니다.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제 시간 내에. 수능에서 어려운 킬러 문제들을. 제대로 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면 능히 그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종을 주장하시는 분들. 원래 학종이요. 그게 뭐 학종 비판하는 자리는 아닌데 조금만 말해볼게요. 바쁘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학종이 원래 그 입학사정관이잖아요. 그 미국의 그 버클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연대충 된 대학이죠. 버클리 대학. 그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 보면 그 카라벨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회학과에. 그분의 논문에도 자세히 나와요. 아주 유명한 분이 권위자죠. 그 교육 정책, 사회 계층과 그 교육 정책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 같은 거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의 그 논문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그 미국 그 입학사정관이 왜 도입됐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 골든이라는 그 하버드 대학 나온 기자입니다, 기자. 그 사람이 그 분석 기사를 그 시리즈로 많이 냈어요. 미국 입학사정관의 그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입시제도의 그 맹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 그 미국의 그 상류계층들이 어떤 식으로 부당하게 그 합법적 입시부정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그 사람이. 또 책도 냈어요. 그 프리처상, 그때 그 미국의 언론인에게 그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죠. 그 프리처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 쓴 책, 단행본으로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The Price of Admission. 그러니까 입학의 대가, The Price of Admission. 흥미있는 사람은 한번 찾아서 읽어봐도 될 겁니다. 아마존으로, 교보에서도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 다니엘 골든이라는 기자고요. 거기도 다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입학사정관을 미국에서 도입하게 된 계기가, 도입할 때는 물론 대학 측에서는 미래를 위한 거고 이렇겠지만, 미국에 사실은 그 앵글로색슨 계열의 백인들이 자기네의 지적 패권을 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한 겁니다. 지금 그 매우 우수하거든요. 특히 그 유태인계 이런 사람들이 무지 우수해요. 그러니까 인구는 앵글로색슨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 그 주이시, 그 유태인들이, 이 사람들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으로 경쟁하면 앵글로색슨 계열 백인들이 무조건 밀려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시아계하고는 게임도 안 되죠. 저희가 그 아시아의 한국인들이 유태인이라고 하잖아요. 게임도 안 됩니다. 저희한테 앵글로색슨들이. 그러니까 자꾸 억누르려고. 아시아계들이 수능 성적에 비했을 때 명문대 입학률이 가장 낮아요. 그 다니엘 골든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하는데, 아시아계가 제일 명문대 가기 어려워요. SAT 성적에 비해 SAT 고득점 대비 탈락률이 제일 높습니다. 명문대학에서 아시아계들이. 그런 식으로 우수한 아시아계라든가 우수한 유태인계를 합법적으로 떨어뜨려 버리려는, 잠재력을 보겠다, 이래가면서 떨어뜨려 버리려는 수단으로 도입한 것이 입학사정관입니다. 그 세계에서 그런 짓것을 하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주요 국가 중에. 그리고 미국은 그래도 SAT라도 많이 보는데, 한국처럼 아예 수능 체제도 없이 그냥 SAT도 안 보고 그냥 얘만 봐가지고 얘 살아온 실적만 봐서 뽑겠다. 이거는 한국이 세계 유일한 겁니다. 그 인류사의 최초죠. 어쨌든 사람 봐서 뽑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러놓고 믿어달라는 거죠. 대학 교수들을. 죄송하지만 못 믿겠어요. 저는 못 믿겠고, 정말 죄송합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인간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 미국 정치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 근대 그 민주주의에서 가장 오래된 시스템이죠. 가장 이제 성공적인 시스템이니까 많이 모방들 하잖아요. 그 미국 정치가 성공한 이유가 바로 불신의 바탕이기 때문인 거죠. 권력 균형이라든가 권력 분립의 원칙, 이런 것을 도입한 게 이제 불신의 바탕인 거죠. 사람을 믿을 수 없다. 바로 그겁니다. 교육 정책도 불신의 바탕이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인간을 믿어달라. 어떻게 인간을 믿습니까?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우리나라 입시, 얼마나 많은 입시 부정이 있었어요. 인간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능은요, 지금 현재는 실력이 없으면 만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수능을 만점 맞는 친구들은요, 전 세계 어디 갖다 내놔도 최고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물론 지금 현재 학종으로 대학 가는 친구들도 매우 우수한 친구들이 많아요. 상당히 억울하겠죠. 그런 어떤 면에서는. 좀 과외 받을 때도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학종이세요? 수시세요? 정시세요? 물어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시면 과외 안 받고. 상당히 억울하죠. 왜냐하면 제 학원 출신 중에서도 아주 우수했던 친구인데 수시로 간 친구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수시는 입시 부정의 길이 뻥 뚫려 있어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가능해요. 바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어떻게 잠재력을 서류 몇 장으로 아이의 잠재력을 평가하겠다는 이런 식의 시험에서, 물론 이제 99% 정도는 실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1%가 열려 있다는 거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게, 어떤 분들은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하고 자꾸 이렇게 섞어요. 지역 균형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어퍼머티브 액션이 소수자 우대 조치거든요. 흑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정원으로 입학시켜주고,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수능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외 균형, 제외 국민 선발하는 입시 전형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원외로 지역균형을 선발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지역균형 선발하고 수시하고 뭐 학종이 하나인 것처럼 마치 그 이렇게 몰아가는 마치 소수자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학종이 자꾸 몰아가는 분도 많이 계시고 자꾸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말고 하시는 거짓말인지 의도적인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능으로 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제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바쁘신 분은 안 들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수능은요 절대로 암기로는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종을 그렇게 미시는 분들이 알고 하시는 거짓말인지 몰고 하시는 거짓말인지 마치 지금 수능이 암기로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현재 수능은요 절대로 암기로 고득점을 맞을 수 없습니다. 이미 그런 지가 20년 2010년부터니까 10년이 돼가고 있죠 지금 영어의 경우엔. 좋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많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교육에 대한 편견, 사회 분위기, 그 다음에 학종을 미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그래서 수능을 상당히 좀 안 좋게 말씀하시는, 물론 이제 학종을 비판하는 선생님도 많이 계세요. 근데 선생님들의 많은 경우도 학종을 좋아하시거든요. 학종이라는 게 또 장점이 뭐냐면 학종의 장점도 있죠.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면이 있습니다. 학종이. 왜냐하면 수능을 하게 되면 근데 사실 수능을 지금처럼 암기로는 안 되는 식으로 해가면 저는 상당히 공교육 친화적으로 돼가는 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수능을 암기하지 않고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야지만 풀 수 있게끔 지금처럼 수능 문제가 계속 진화해 가면은 사실 공교육 친화적으로 수능만 갖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종을 해버리니까 선생님들을 무지 많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교육 내용 자체는 오히려 수능이 더 좋다고 봐요, 저는. 토론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능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요, 토론 수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기존의 암기식 수업으로는 선생님들의 역량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공교육도 저는 수능을 지금처럼 계속 내면 교육 내용은 이상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다만 학종이 매우 큰 장점은 뭐냐면 그런 것과 교육 내용과 무관하게 선생님들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사실 학생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거든요. 지금 구타도 금지되어 있죠. 어떻게 학생들을 통제합니까? 그런데 지금 학종 때문에 목을 탁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학생들을 무서워하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는 면이 조금 있죠. 물론 이제 학종을 포기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 친구도 아예 자버리죠. 선생님한테 또 아예 개기고 또 이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종을 포기 안 한 친구들 얘기죠, 그것도.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또 학종의 단점은 또 뭐냐면 학교 관련해서 장점은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또 소설을 쓰게 되거든요. 선생님도 소설 쓰시고 학생이 막 직접 쓰잖아요. 일종의 범죄 사문서 위조 같은 거죠. 범죄에 가까운 짓인데 모든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면 성실하신 분 만나면 잘 써주고, 선생님이 좀 성실하지 않으면 우수한 학생만 해주고, 또 우수하지 않으면 신경도 안 써버리고 네가 써와 이래버리고,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선생님을 누굴 만나느냐 이 운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매우 부당한 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또 상을 막 몰아준다든가 이런 것도 잘못됐죠. 그것도 일종의 사기죠. 엄밀히 말하면 모든 학교가 다 그러잖아요. 학종에 유리할 것 같은 학생은 상 몰아주고, 이게 매우 잘못된 관행인데, 원래는 공부를 좀 못해도 예를 들어 영어 말하기 잘했다, 학종에 유리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상을 줘야죠. 근데 잘 안 주겠죠. 아무래도 학종이 불리하니까. 그런 친구 주면은 어쨌든 그래서 상을 몰아주는 그런 일종의 배임 행위죠. 그게 잘못된 거고요. 매우 잘못된 관행인데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게 매우 뭐랄까요? 아, 저렇게 좀 실력 있는 친구들은 이게 특혜를 받는구나 학교에서, 이런 걸 잘못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죠. 하여튼 그래서 매우 잘못된. 근데 다만 학종이 자기 관리가 철저히 해야겠죠. 그러니까 매우 성실한 학생들이 학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입시 부정의 길이 뻥 뚫려 있죠. 컨설팅비 몇 천만 원에 학생이 한 게 아니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또 해외 갔다 오고 뭐하고 막 이런 경우들. 그렇기 때문에 학종이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서 그런 학종이 앞으로 그런 단점들이 많이 또 이렇게 커버가 되면, 그럼 또 수능 못지않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모르되,
상당히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미국도 이번에 그 엄청난 입시 부정이 터져 나왔잖아요. 유명 인사들 뭐 트럼프 일가에서도 뭐 입시 부정으로 들어갔고, 거액의 주고 돈을 주고 하버드를 가고 이랬는데, 그게 전부 다 그 부정 입학의 문이 열려 있는 입학사정관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서류 몇 장 가지고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겠다. 수능은 이미 성적이 나와 있는 거니까 정량 평가잖아요. 학생의 그 성적 보고서 이렇게 뭐 판단하는 거고. 근데 성적을 보지 않고 학생의 지금까지 기록만 보고 서류 몇 장만 보고 잠재력을 판단하겠다.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보면 이제 그 우생학적인 면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우생학이라는 게 뭐냐면 유지닉스라 그래가지고 타고난 그 어떤 사람마다 그 능력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인종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인종주의적인 면도 아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우수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인 거죠. 그걸 자기네가 골라내겠다는 건데,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성장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본 친구가 있는 거죠. 좀 어쨌든 그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 사회적 자본 같은 게 아버님이 교수거나 뭐 엄마가 선생님이거나 이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상당히 그 어려운 집안에 비하면, 부모님의 학력 수준이 낮고 이런 집안에 태어난 학생들에 비하면 상당히 우수한 그 가정에서 클 경우에는 많은 아마 혜택을 받았을 거고, 많은 그 우수한 그 기록이 있겠죠.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나라하고 경쟁할 만한 뭐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내신도 안 봐요. 내신도 없고. 사실 내신도 상당히 그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에게 유리한, 근데 마치 우리나라는 내신을 보는 게 마치 공정한 것처럼 보는데, 사실은 내신이 전두환 정권 때 도입됐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아들 대학 보내려고 그랬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물론 뭐 유연비연지 사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뭐랄까요, 내신 제도도 매우 부당한 면이 있는 제도거든요.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금 계속 망하는, 뭐 경제적으로 망하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잖아요. 전교 1등 하다가도 아버님 사업 망하면 바로 뭐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길에 나앉고 막 그런, 많은 집이 뭐 하루에도 뭐 몇천 명이 길에 나앉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근데 그런 저희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의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평가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이 가장 공정하고 가장 우수한 평가의 수단이고, 다만 암기식으로 문제를 내지 않고 지금처럼 사고력을 평가하는, 진짜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식으로 이제 수능이 계속 나아간다면, 저는 수능만 갖고도 매우 좋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이끌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학종을 미시는 분들은 마치 수능이 단순함기로 되는 것처럼 밀고 있는 바람에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외우는 걸 당연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시기 전에는 학종을 줄이고 수시를 줄이고 수능을 늘리겠다 그러셨는데, 취임하신 후로는 좀 반대로 하셨던 것 같아요. 약속을 좀 안 지키셨던 것 같죠. 이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이런 방법들은,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 하나만 가지고는 여러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강의를 이제 실제로 EBS 강의도 들어보시고, 수능 모평도 들어보시고, 영자신문이라든가 다른 뭐 SAT라든가 GRE 이런 걸 다 들으신다면, 여유가 있으셔서 다 들으시면은 확실히 전체를 다 보실 줄 아실 거고, EBS라도 들으시면 여러분이 상당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바탕에서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실 때도 공부를 하시면 매우 훌륭한 결과를 내실 수 있어요. 일단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실 수 있게 되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들, 이런 방법들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봐보면 많은 학생들이 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뭘 힘들어하냐면, 실력은 무지 빨리 늘어요. 근데 이제 아예 다른 과목까지 우수한 학생들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걸로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근데 어떤 학생이 문제냐면, 저걸로 효과는 봤어요. 금방 효과 나타나고, 제 거는 한 달 만에 나타나고 2달 나타나는데 바로 몇십 년 뜁니다. 내신부터.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제 방법으로 공부하면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흔들림이 없고 자기가 효과를 봤으니까 다니는데 계속 공부하고 성공을 하는데, 이제 영어만 저 때문에 효과를 본 친구들은 자기보다 전체 성적이 높은, 모든 과목의 성적이 높은 친구들, 예를 들어 자기는 뭐 전교
20등, 30등밖에 못하는데 전교 1등한 학생이 단순 암기로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 거를 믿기 힘든 거예요. 나보다 공부를, 영어는 자기가 그 친구 못지않게 잘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겁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도 다수결이 옳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참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은 학자분들은 이게 전부 학자분들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이. 학자분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에 바탕한 것들이 이것들이 활용하는 공부, 이게 별게 아니에요. 활용하는 공부는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어휘라든가 이 표현들을. 저절로 활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EBS에 한정된 방법이긴 하지만 EBS하고 수능 모평 정도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일종의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느는 겁니다. 학자들이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게 활용입니다. 활용. 제 경험도 그렇고요. 제 경험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양력에 보면 이제 국가원수 통역관 영어,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 영어 강의했고, 이런 양력들이 있다 보니까 저를 좀 수업 영어 쪽이 아니고 좀 학술적인 영어라든가 실용 영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물론 그쪽도 제가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겁니다. 저는 사실은 원래 수업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면서 제가 해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원어민들하고 시험을 보면 제가 깜짝 놀라게 했어요. 원어민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이제 시험으로는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이제 외무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외무고시. 그 외무고시는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고 지금은 국립외교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외무고시라고 해서 외교관 뽑는 시험이고요. 상당히 우리나라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많이 덤볐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1차 합격자들 몇몇을 보면은 거의 다 서울대 연고대가 80~90%였을 정도로 다 그렇고, 영문과가 좀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정치외교학과 많이 받겠죠. 외교관 시험이니까. 인문사회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제2외국어가 있어가지고 또 그쪽 과도 많이 받고, 한국외국어대에서도 많이 봤던 거겠죠. 합격자들도 이제 또 한국외대, 서울대, 연대고대, 한국외대 요 정도 순입니다. 서울대, 연대고대, 한국외대 요 정도 순서로 합격자가 분배되었고요. 많이 뽑진 않았습니다. 15명이 뽑았고요. 근데 1차 합격자를 보면은 그때도 보면 1차는 이제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 40문제 보고요. 그때 한국에 한국학 연구하러 들어와 있던 원어민들, 아주 우수한 원어민들이죠. 하버드나 옥스퍼드에서 와가지고 한국학 연구하려고 단기 체류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런 친구들 불러다 놓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외무고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라 그러면 70점대예요, 전부 다. 80점 못 넘깁니다. 상당히 어법도 어렵고 독해도 상당히 까다로웠죠. 원어민도 못 푸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차 커트라인이 83점 막 그랬어요. 대단한 거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시험을 잘 봐요. 워낙 커트라인이 높고. 해외 유학파가 또 많았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외교관 시험이다 보니까 외교관 자녀분들이 또 많이 봤어요. 군 장성 자녀라든가 외교관 자녀들.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 주재관으로 나가신 사람, 그러니까 해외파들이 상당히 많이 와요. 유학 갔다 온 해외에서 대학을 나와서 아주 제 주변에도 콜롬비아라든가 시카고 하버드 이렇게 나왔던 친구들도, 버클리 이런 친구들도 이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런 친구들. 원래 그렇습니다. 외모고시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83점이에요. 커트라인 83점이고 원어민들도 70점대 넘기는 친구가 거의 없는데 그만큼 이제 어려웠던 시험이고요. 2차는 뭐냐면 이제 2시간을 주고서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게 하고 또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게 하고, 상당히 동시통역대학원 기출문제 난이도하고 상당히 유사하거나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조금 쉬울 때도 있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이제 문제들이고요. 이제 점수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한 58점 됐어요. 58점 됐고 수석 합격자가 67점. 고시는 원래 행시가 됐건 사시가 됐건 그 당시에, 지금도 행정고시 있습니다만 70점 맞으면 만점이에요. 고시는 원래 70점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 50 몇 점대 후반이고 수석이 60점대 후반이기 때문에 70점대가 한 과목 나오면 거의 안 떨어져요. 거의 합격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 시험이고, 한 과목을 교수가 70점 줬다는 얘기는 그건 만점을 준 겁니다. 주변에 이제 행시 보신 형님이나 아니면 아버님 옛날에 공부했던 분들 여쭤보면 다 아실 거예요.
고시 출신들, 뭐 고시 공부하셨던 분들 있으면 2차는 원래 그렇습니다. 고시. 당연히 외국어도 70점이면 만점으로 보는 거죠. 영어 70점은 난리가 납니다. 뭐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 도서관, 그 고시반이. 한 과목 70점 나와요. 대단하다고. 근데 외국고시 같은 경우에 이제 가끔 8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68년에 외국고시가 생겨가지고 80점대가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몇 명 있었던 거죠. 그 몇십 년 동안. 그리고 80점이 완전히 훨씬 넘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 그 고시 잡지 관계자가 이제 해준 얘기인데 밥 먹으면서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저입니다. 저. 그만큼 제가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수많은 연고대, 서울대 연고대 엘리트들 전부 다 이렇게 수능 영어 만점 받고 전부 다 찍기의 도사들인 거죠. 우리나라 영어 그 당시에. 단어 엄청 외운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는 해외 유학 가서 단어 엄청 외워요. 근데 저는 그때도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 성적이 상대도 안 되게 역사상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엘리트들이 보는 시험에서 제가 역사상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이 역사상 가장 우수한 성적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누가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인정해 준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80점대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역사상 몇 명에 속하는 거예요. 최소한 제가. 아주 드문 사람인 거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하면 제가 높은 성적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활용 위주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당시에도 지금도 가서 지금도 그래요. 제가 가끔 대학교 가면 이제 이렇게 공강 시간에 이제 봅니다. 도서관 가서 뭐 보나. 그러면 전부 다 지금도 워드파워 2000, 저희 때는 거루 김정기가 쓴 어휘집 전부 다 그거 외우고 있어요. 영자신문 기사 같은 거 놔두고 막 독해를 해보거나 좋은 글 놔두고 한번 한국말로 바꿨다 또 영어로 바꿔보거나 이런 활용 중심의 이런 공부하는 친구 자꾸 써보고 첨삭받고 또 어디가 틀렸나 고쳐보고 저는 그 짓을 지금도 합니다. 옛날에 공부할 때도 몇십 년째 그래놓고 지금도 또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계속 저는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 스카이프로 원어민하고 제가 몇 문장 써서 보내면 원어민 제가 첨삭해주고 토론도 한 번씩 제가 이렇게 해보면 고쳐주기도 하고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애들 가르치면서도 30년 넘게 하고 있는 40년째 하고 있는 걸 저는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성적을 거기서 맞았던 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도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그리고 제 개인의 경험뿐만이 아니고 학자분들의 견해이기도 하고 또 제가 30년 가까이 애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저희 블로그에 보시면 믿을 수 없는 초현실적인 그런 실적들이 나와 있어요. 세계 1위, 한국의 1위, 교내, 그러니까 이 근처 지금 십몇 개월 동안 이 근처에 있는 전부 외고가 됐건 일반고가 됐건 모든 학생들을 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에세이 대회, 말하기 대회 저희들 다 있습니다. 교내 대회 다 입수해요. 세계 1위, 국내 1위 나온 건 물론이고 하여튼 내신 수능 만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방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우 쉽고 빠르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영어 실력이 진짜로 늡니다. 진짜로. 그것이 무서운 점인 거죠. 진짜 영어 실력이 늘어요. 여러분이 대학 가서도 여러분이 진짜로 대학의 수학 능력을 가지고 몇천 페이지를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읽고 갈 수 있고 외우는 게 아니고 대학 가서도 또 사회에 나가서까지도 영어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면 10시에 제가 수업이 끝나면 한 달에 한두 명씩 꼭 옵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10시에 인사시키고 보내고 그러는데 항상 학생들 앞에 서면 인사시키면 그 말을 해요. 서울대 다니는 친구도 오고 고대 친구도 오고 연대 친구도 오고 기타 대학 친구도 오고 또 이렇게 또 사회에 나가서 대기업 다니는 친구, 의사하는 친구 이런 제자들이 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그럼 제가 옆에 서 있고 그럼 얘기를 해요.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여기를 몇 년 다녀가지고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었고 자기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고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가 어디 가도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 가도 영어를 자기가 제일 잘한다. 전부 신창원 선생님 때문이다. 대학에서도 자기가 영어를 여기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여기 제 강의 듣고 있는 오프라인 학생도 지금 다 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을 건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제가 지금까지 OT 강의,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말씀드린 그 중에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단 한마디도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말로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좀 불안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수파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인류 역사는요, 그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진리를 독점해오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가장 빠르고 재밌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다만 교사분이 영어 원어민 지식인 이상의 작문 실력과 토론 실력이 있는 분을 만나야지만 사실은 가능한 교수법이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하지 못하시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좀 실력이 떨어져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면도 있는데 이것이 또 교사 권위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교수법들은 상당히 좀 이제 교사가 좀 실수하면 눈에 확 띕니다. 제일 쉬운 교수법은 사실 단어 암기 위주거든요. 암기시키고 못 외우면 네 책임이고 학생 책임이잖아요. 뭐 암기하면 집에 안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머니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어머니들도 그런 식으로 공부하신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니들한테도 또 이해도가 높아요. 그런 단순 암기 한국식 교수법은 인기가 높은 거죠.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단어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내고 입에서 지문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고 구문 위주로 다 뭔가 막 문법 용어 위주 막 들으면 이해 안 가지면 뭔가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식 공부 방법들이 사실은 선생님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사실 쉽게 말하면 선생 노릇하기가 매우 편합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매우 쉽습니다. 그런 방법은. 그렇지만 제 교수법은 매우 힘들어요. 교사분의 실력도 사실 정말 좋아야 되고요. 학생이 어떤 글을 써도 영어로 정확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준비할 틈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장에서 특히 더 심하겠죠.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바로바로 찍어 올리고, 바로바로 현장에서 질문 나오고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제 그런 면이 있다는 거 아시고, 모든 교수법이 그렇습니다. 수요자 중심인가, 공급자 중심인가. 저는 수요자 중심의 교수법이고, 교사분이 실력이 좀 많이 좋고, 또 체력이 좋고, 열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학생분의 신뢰만 바탕이 된다면, 그리고 그 신뢰 바탕에서 제가 제시한 대로 이 OT에서 나온 이걸 진짜로 실행에 옮겨만 주신다면 그 한국식 방법으로 공부한 것에 1억 배 이상의 효과를 가지면서 그 힘은 1억분의 1밖에 힘은 들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원어민 이상의 독해 실력과 작문 실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보셔야 실제로 또 무슨 말인 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우수한 친구들이 단순 암기로 많은 땀을 흘리고도 2, 3등급에 멈추고 운이 좋아서 겨우 1등급 받고 또 어떻게 하다가 대학 가가지고도 또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대학 강의가 전부 영어거든요. 우리나라가 전부 영어로 강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명문대학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타까운 경우에 하나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 작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대학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더 많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